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데 지금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 추징금 7억 원 아직 안 내고 있고 그리고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면을 해줘야 하느냐 이런 여론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당초형 집행 면제 사면을 하는 것으로 복권을 하지 않지만 사면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김 전 지사가 직접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안 하겠다, 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면 대상은 오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집값 대책 보고서도 묵살했다. 지금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내용의 보도가 하나 실렸습니다. 통계 조작 휘말린 문정부 집값 대책 보고서도 묵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대 교수진이 일단 연구 용역을 맡았고 그 결과를 도출했는데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됐고 그래서 이것을 묵살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에서 발주를 했고 서울대 교수진이 이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려라라는 제안이었는데 그동안 문정부에서 펼쳤던 부동산 정책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서울대 교수진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도 원치 않는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묵살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서울신문입니다. 내년 최악 한파 온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경기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장에서 계속 겨울이 온다고 하지만 아직은 가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추경호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기업은 구조 조정, 비핵심 사업은 줄이고 희망퇴직 등 감원 바람이 불 예정이다. 그리고 수출은 0%대 성장, 가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8% 눈앞에 와 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 번째 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시민들 지하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전장현이 지금 시위를 하면서 지하철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또 고장도 나고 그래서 지하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툭하면 수십 분, 1시간씩 지연되는 지하철. 시간이 정확한 지하철은 옛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문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통방통 첫 소식은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면서 주목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진이 이용하는 닥터카에 탑승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이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참사 현장 도착이 20분가량 늦어졌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명지병원에도 이 재난짐 요청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도 병원의 팀들과 함께 같이 현장에 투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신현영 의원은 그야말로 닥터카를 콜택시쯤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직권남용은 범죄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신현영 의원 닥터카 불러서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여권에서는 최악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출발한 병원 차량을 탑승했는데 신의원을 태우느라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동 요청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4분이 걸렸습니다. 인근의 의정부라든지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25분 혹은 30분 내외에 도착을 했는데 훨씬 더 명지병원보다 먼 곳에서도 일찍 도착했는데 늦게 도착했다. 왜 늦었느냐 따져봤더니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고. 그래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 의원은 의료팀 일원으로 함께 움직인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신현영 의원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재난 현장에 대해서 익숙했었고 또 제가 나온 학교가 또 삼풍백화점 붕괴와 가까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고요. 네. 현장에 가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위급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뭐 구조에 도움을 줬다. 이거 칭찬받을 일이죠. 네. 지금 우리가 논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현장에 간 걸 탓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는데 왜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 닥터카를 본인이 불러서 타고 갔느냐. 그게 부적절했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답할 의무가 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답할 의무가 없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고 네. 양해를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양해 구하기 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불법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 정말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할 차 아닙니까? 네, 그 네. 닥터카라는 것이. 근데 그거를 20분 내지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신현정 의원이 네. 코로나 대응에서도 당에서 의사 출신으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신 분을 저도 가까이서 봤습니다. 네네. 이 명지대학교 출신 의사예요. 그래서 이 이제 명지병원 재난의료 출신. 네, 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난의료 지원팀이 출동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전에 이제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신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었다면 국회의원을 신분으로서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신 의원이 본인의 의원실 차랄지 의원 자가용으로 현장을 갔다고 하면은 아마 더 많은 비난을 그럴 때 그 구급차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차까지 이용해가지고 거기까지 접근하는 게 맞느냐 논란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 말씀대로 의사로서의 본능 같은 게 작용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이고 또 간다고 물론 뭐 집까지 들린 것 같아요. 동선을 보니까. 네네네. 그 차가 이동하는 경로에 좀 벗어져 있더라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돕겠다는 열정이 좀 앞서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닥터카 이용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이 이걸 아니 여당이죠 국민의힘에서 최악의 갑질이랄지 지금 이제 또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격의 문제까지 뭐 그런 지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격까지 뭐 문제 삼는 거는 과도한 정치 공세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면 뭐 지금 국정조사 특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또 더욱더 비판이 가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 때문에 신현영 의원이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정조사 특위위원 이거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국정조사 특위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어찌됐든 신 의원은 논란의 대상이 됐고 닥터카 탑승 지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 중에 탔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닥터카의 운행 기록을 보면 신 의원 집 앞으로 닥터카가 간 것 같긴 하거든요. 집 앞까지 모시러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명호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신 의원은
응급의료팀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응급의료팀의 멤버로 갔다 국회의원이 아니 이 말 자체가 일단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뭐 의사로서의 본능이 올라와서 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냐면 자원봉사자로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뭐 자기 차를 타든 택시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어떤 방식 걸어서 가든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가야 되지 그걸 갖다가 그 본인이 응급의료팀인 것처럼 차를 오라고 해서 간다? 그다음에 그 말 중에 본인도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예 그냥 뭐 중간에 내가 어디서 탄 거는 얘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집 앞까지 와서 태우고 갔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이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참사의 그 당시 상황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 지점이 국민들한테 분노하는 지점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지점에서 저 신영영 의원은 이제는 더군다나 남편까지 치과 의사 남편이 네, 네, 동승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부적절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고 모든 자리를 일단 내려놓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닥터카에는 신현영 의원뿐만 아니라 남편도 동승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남편이 치과 의사라고 하는군요. 조모 씨, 신현영 의원의 남편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동승했습니다. 구강외과 전문의 남편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신현영 의원은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함께 닥터카에 탑승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아닌 구강외과 전문의인 남편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남편까지 태운 거.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딱 두 가지만 밝히면 됩니다. 이 닥터카가 신영원 의원을 태우기 위해서 자택 앞에 멈췄는지 네. 첫 번째 그걸 밝히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현장에서 신영원 의원이나 그 남편이 어떤 응급 구호 조치를 했는지 밝히면 아주 간단하게 이 모든 논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 저도 입장문 받았는데 국정조사 특위 물러날 이유도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닥터카를 자기 집 앞으로 불러서 탑승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네. 신현영 의원은 명확히 밝힐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했고요. 네. 어떠한 응급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응급의료팀으로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가서 사진만 찍은 게 전부라면 네. 사진 찍기 위해서 응급의학차 타고 이동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참사와 무관하게도요. 네. 일부 연예인들이 뭐 행사 늦었다고 구급차 타고 이런 것들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사례와 미루어 비교해 보면 그때는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응급의학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들이 비판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닥터카가 가는 동선을 늦춰가면서 본인 집 앞으로 마치 의전 차량 부르듯 그 차량을 불렀고 남편과 함께 가서 별다른 조치도 없이 사진만 찍고 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국정조사 특위위원 내려놓는 걸로는 감당하기 힘든 여론의 비판을 직면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응급의료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압니다. 정치인들이나 높은 사람들 군대 오는 거 군 장병들이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타나면 그 전부터 막 락스칠해야 되고 엄청 청소해야 되고 간부들도 다 그 정치인들 눈치만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료팀이 정신없이 현장을 챙겨야 되는데 의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과 그 남편이 같이 이동하면 의전하랴 신경 쓰랴 신경 쓸 게 더 많아집니다. 이게 절대 현장 구호 조치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신영원 의원이 답변을 회피할 게 아니라 집 앞에서 차 탔는지 가서 뭐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그토록 중요한 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면서 정작 본인 때문에
재난의료지원팀을 30분이나 늦게 도착하게 만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입니다. 의원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응급차 도착을 지연시켜가며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상황이 대부분 종료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구호 활동을 한 걸까요? 자, 따끔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앰뷸런스, 닥터카 타고 간 국회의원의 기막힌 행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신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까지 명지병원 소속 의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사명감에 현장에 간 것은 평가받을 일이지만 화급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를 타고 간 것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기가 막힌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 빠르게 달려간 의사 출신의 개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참사 당시 긴급 환자 이송 우선순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러 지적들을 했는데, 닥터카 출동 시간을 지연시킨 신 의원이야말로 우선순위를 망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춘행 장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정무적 좀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나 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예산을 핑계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당의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물론 신현영 의원의 지금 대처는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바라는 건 특히나 지금 의심할 여지를 1도 남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했으나 지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부터 그래도 입장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거기에 팩트 체크를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수원에서 온 그 닥터카는 26분이 걸렸는데 고양시에서는 54분이 걸렸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신현영 의원이 밝힌 것을 보면 다른 지역, 다른 도로를 이용한 닥터카가 아닌 같은 고양시에서 출발한 그 화전 119 안전센터에서 출발한 구급차가 또 있습니다. 이 구급차는 명지병원보다 5km 가까운데요. 같은 고양시에서 출발한 그 닥터카는 48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 같은 시간에 출발에는 정확히 그거는 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수원에서 출발한 닥터카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서 밝히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 화산 119 안전센터의 이 고양시에서 출발한 닥터카의 자료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좀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비판에 이용하기 위해서 굳이 같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차량을 비교함으로써, 전 물론 그 같은 지역에서 출발한 차량이 비슷하게 출발했고 또 거리가 좀 멀어서 시간 로스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현영 의원의 잘못은 자신이 좀 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48분이든 54분이든 26분이든 뭐 단일초라도 늦어졌다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료를 제시하고 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그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기보다는 정치로 너무 이용하려는 게 보인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 뭐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뭐 48분이니 54분이니 어쨌든 54분 만에 명지병원 재난의료팀은 도착을 했고, 그 이유가 54분보다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데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오느라고 늦었다라는 그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저희가 좀 이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정진상의 공소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목소리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유동규가 지금 정진상이라고 많이 의논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죠.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전권을 주다시피 한 거죠. 정진상을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정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81차례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제 기댈 곳은 지지층뿐일 겁니다.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강력한 스피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민주당으로 복당시켰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복당 승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대맸다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 일단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물러섰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의지로 관철시켰다. 당 갈등 봉합은 숙제로 남겨놨다. 당 대변인도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야당 탄압 구도에서 스피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원 원장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수용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자, 강력한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궁금하십니까? 글쎄요,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랫동안 반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 반대했던 이유는 분열의 씨앗이사. 물론 네, 이제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실 민주당과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여러 번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박지원 전 원장이 상당히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박지원 원장을 받아들이자고 자꾸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용 스피커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상당히 시달리다 보니까 박지원 원장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잘 될까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가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보다 더욱더 진전됐을 때 네. 그때도 박지원 전 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승인해 준 데 대한 의리를 과연 지킬 것인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저희가 박지원 전 원장의 오랜 정치 행보를 분석해 보건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다른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르죠. 그게 무슨 방탄 지푸라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자체가 뭐 저도 비공개에 들어가는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 취임 이후로 계속 모두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도 제 기억으로 한 5차례 이상 논의가 됐어요. 네. 최고위원들끼리만 모여서도 또 밀도 있게 논의가 되고 했는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는 본인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름이 다 드러났는데 정책으로 비롯해가지고 뭐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계속 이거를 뭐 결정하지 않고 좀 더 수기를 한 끝에 어제 이제 최종 이제 대표가 이 대표가 그러면 결정을 하고 모두 동의해 주시겠느냐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표의 결단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대승적 대통합 차원의 결단을 한 거고요. 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분당되면서 네. 안철수 대표와 함께 이제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으로. 생겼죠. 네. 근데 지난해 대선 전국에서 뭐 우리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대통합 차원에서 그때 선거 전국이니까 모든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활동하셨던 이제 정치인들께서 모두 복당을 했어요. 모두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때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라는 신분 네. 때문에 합류를 할 수 없었고 그게 미뤄졌다가 이번에 이제 본인도 복당을 원하고 해서 논의 끝에 된 거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이 되자마자 본인의 메시지를 냈는데 이른바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이 반대하신 분들의 입장도
염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 민주당이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할도 하시고 또 박지원 전 원장이 어느 분입니까? 정치 고수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또 움직이고 통합되고 힘을 모아지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적어도 지금까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를 믿고 또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네.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믿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서 있으면 단결해서 싸워주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때다. 그래서 싸울 때다. 김만배 씨가 숨겨놨던 260억이 네. 이재명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왜냐면 관계가 없다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는데 그걸 자꾸 연관시키죠? 그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대통합, 대승적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수용한 거죠.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가 우려하는 그런 뜻을 사실 마음속에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과거 박지원 전 원장이 친문의 공격수였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폭탄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네네. 제가 청와대 가서 2번 만났어요. 네. 별도로. 네. 제가 사과했죠. 그랬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법석 제 두 손을 잡더니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를 국정원장 시켰잖아요. 네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왜 민주당 복당을 보류했을까?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잠재적 폭탄은 제거의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일은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일이고 금물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폭탄, 분탕질,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청래 의원. 정 의원의 마음도 사실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미경 의원께서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과연 그 이재명 대표를 여태까지 방탄해주고 방송에서 계속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황당할 정도로 지금 방탄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복당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복당이 먼저잖아요. 결국은 이제 총선 출마할 거라는 게 다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무언의 약속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러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복당을 하든지 말든지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굳이 아니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데 복당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총선 지금 출마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지금 얽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옆 지역구가 손혜원 전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손혜원 의원과 전 의원은 목포에서 이미 박지원 의원하고 악연으로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그런 그 속내가 지금 그 겉으로는 복당 문제로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박영선 전 장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환영인지는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님과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복당 후에? 그럼요. 네, 오늘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민주당 복귀는 민주당의 큰 힘이 될 것이다.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있습니다. 이재명이 혹시 사법 리스크로 위험해지면 박지원 전 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를테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역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일단
그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소리로 들리진 않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분당 이야기 가장 먼저 하신 중량감 네네. 있는 인사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는 박 전 장관 요즘 방송 발언하는 거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 분당 이야기 했던 분이 박지원 전 원장 복당은 잘했다. 나중에 역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이야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을 위해서 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 개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재명 전 대표 적극 방어하고 나서지만 나중에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총선 전에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또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박영선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장이나 시각차는 상당히 많이 달라 보이는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그만큼 박지원 전 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양날의 검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지표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뭐 박지원 전 원장을 개인적으로야 깊이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방송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스피커로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단 도움이 되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 자체는 뭐 당평책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이미 받아주기로 했는데 저걸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계속 저렇게 뭐 폭탄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노선이나 생각이 달라도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어도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면 다 쓰고 보겠다는 용인술 자체는 뭐 정치적으로 나쁜 카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비명계 총선 대비 위해서 이재명 지혜롭게 용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서른 의원 등 연이어서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계속해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침 오늘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이 30여 명이 모여서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공간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재호, 전해철, 전재수, 최인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 참석 예정 의원은 뭐 별다른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그런 자리 아니고 송년회 겸해서 모여서 밥 한 끼 먹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 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총선을 염두에 준 움직임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당장 내후년 총선 공천 앞두고 일단 모여서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게 당연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으로 최근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민주당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피격 사건 첩보 삭제 지시한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뇌물수수한 혐의로 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뭐 민주당이 피의자들, 범죄자들 모이는 집합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성치훈 행정관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좀 과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원님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청래 의원과 같은 우려를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당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당에 남아 계셨기 때문에 이런 박지원 원장의 당의 그 탈당이나 이런 제3당 창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 그 복당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 지시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재판의 주인공으로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이런 친노 의원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늘상 하던 모임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이 재판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 총선을 대비한다 이런 쪽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감사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지금 감사 중입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감사원이 소득, 그리고 집값, 고용, 통계 조작,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다. 야권에서는 당연히 모욕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을 덮으려고 통계 표본수 그리고 조사 방식 등을 바꿨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장표, 황덕순 전 수석을 곧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2018년 5월 통계청 소득 격차 양극화 사상 최대다 이 결과 발표 후에 황수경 당시 청장이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청장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했고 분배 지표 개선 효과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집값, 일자리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혹들이 있는데 일단 집값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표본 편향을 추출 그리고 조사원이 임의로 숫자를 입력했다. 집값 상승폭이 민간 통계와 비교해서 크게 달랐다. 또 하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 발표 후에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통계청장 해명 등 무리한 해명과 대처 과정들이 있었다. 해명에 앞서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까지 감사원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주성이든 부동산이든 정책 효과가 좋지 않자 정책을 전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홍보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정부 가장 큰 문제 부동산 값의 폭등이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집값 상승폭을 묻는 질문에 민간 수치와 크게 차이 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수치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그렇게 통계가 말을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저 당시에도 국민들의 체감과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을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전국 집값이냐 수도권 집값이냐 서울 집값이냐 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얘기했듯이 뭐 무슨 중위 매매값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KB국민은행의 그 부동산값 조사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업소를 상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 입력하게 돼 있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낸 것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낸 평균과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감사원은 이제 그 중에 일부 이런 걸 밝혀낸 거죠. 그 굉장히 많이 폭등했던 부분, 그런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 표본에서 뺐다. 의도적으로 뺐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준이 많이 내려가겠죠. 이제 거기에 뭐 청와대에서 그 경제수석이 혹시 전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서 정말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를 받고 통계청에서 뭐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값은 뺐다 이렇다면 그런 거야말로 조작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감사원의 조사를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김현미 전 장관 발언이요. 다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또 화가 나는데 집 사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요. KB국민은행 통계로 하는 그 집의 평균에 대해서 뭐 60%, 50%, 40% 대출이 나옵니다. 결국 실제로 집을 구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 김현미 전 장관이 말한 감사원 통계가 뭔지도 모르겠고 KB국민은행 같은 시장과 밀착된 통계에 의거해서 집값 산정을 받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감사원 이 통계가 조작인지 아닌지는 2차 문제고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현장, 부동산 계약서 한 번만 써봐도 알 수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공론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 요즘 언론에서 많이 말하는 30대 영끌족의 표본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자고 일어나면 집이 1억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달 지나면 또 1억 올라와 있고 네. 또 고민하다가 봄철, 이사철 지나버리면 또 5천만 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정말 저도 돌이켜보면 참 후회가 되는데 패닉이 와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영끌했다가 지금 많이 피해보고 있거든요.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네. 저 같은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수많은 2030을 영끌로 밀어놓고 김현미 전 장관은 영끌이라는 단어가 문제다라면서 이 사회 탓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김현미 전 장관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저 통계의 근거마저도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면 이건 정말 김현미 전 장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통계 조작을 벌인 실체들, 배후 세력들이 모조리 법적, 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1년 동안 근로자의 90%의 소득이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1사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저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했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을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제 통계청장으로 자리를 교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인데 그런 지적들이 이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거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그 어떤 본인들의 그 권력자들의 그 정책을 그 미화시키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실 이제 사기성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지금 이용되었다는 거가 사실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바닥에서는 의심하고 네. 이게 왜 통계가 왜 이러냐 정부 통계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황수경 통계청장이 사실 울고 그다음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물러났을 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제발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당시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과거를 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세금을 가지고 하면서 무슨 소득이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거 다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거야말로 뭐 진짜 성장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그 정책을 시행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 본다. 왜 그러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일하던 곳에서 근로자들은 내가 더 연장해서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은 나머지 소득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바닥에서 우리 정치인들한테 이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너무 어렵다. 최저임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싹 없애버리고 아예 듣지도 않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제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선전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저는 수사를 해서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뭐 사기다 이런 표현을 좀 발언 중에 사용하셨는데 뭐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그 정책을 만든 건 아닐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썩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사기라는 표현은 개인의 의견으로 좀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임시직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강신욱 청장이 또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두 사람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가장 제1의 임무는 현재의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한 통계를 내는 겁니다. 사실 잘 나오면 좋겠지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사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강신욱 통계청장께서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셨죠. 네. 거기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장관님들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라는 의미에서 그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한명식 대변인 네. 어떻습니까? 감사원이 지금 뭐 보도되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집값이나 고용의 통계를 조작했다면은 통계를 조작했다 주장하려면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냥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저게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한 정말 용어기도 하고 규정인 건데 과연 그렇게 볼 것인지를 따져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감사원이 일전에 정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감사한 것처럼 어떤 전 정부에 대한 명확한 걸 내놓지 못하고 자꾸 다 번복되지 않습니까? 현직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으로부터도 번복되고 이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걸 내놓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몇 차례 만나서 예전에 일 들어보면은 이제 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모집단 같은 경우로 맞추지 못할 때는 보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있대, 이런 레인지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 사이에 용인하는 그것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인정하는 선관위가 보정하는 기관 이 수치가 있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정말 여론조사의 조작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는 가중치별로 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당시 이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할 때, 통계청에서 할 때 모집단과 가중치랄지 이런 범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범위에 있었다면 조금 보정을 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 그 이런 합법적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별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뭐 김현미 장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보는 수치가 다르고 무슨 뭐 다른 뭐 국민은행인가요? KB국민은행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는 뭐 통계 분석상 기법상의 차이인 건지 말 그대로 진짜 뭐 청와대가 개입한 무슨 통계 조작인 건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통계청 관계자가 이미 언론 보도 나왔던데 당시에는 자체 판단이었다. 통계청의 자체 판단이지 청와대로부터 어떤 통계에 관련된 요구나 뭐 법률적으로 벗어나는 전혀 그런 건 논의된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더라도 있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감사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지금 현 감사원장이 국회 와가지고 이제 감사원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지원 기관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감사원은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헌법상 독립적으로 정말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 같은 기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공직사회에서 아마 앵커 들으셨을 거예요. 공직사회가 이 감사원의 전 정부에 대한 무작위적 전방위적 감사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의 행태도 좀 지적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범위 어떻습니까? 아니 뭐 감사원은 이제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주요 임무는 바로 지난 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뭐 일을
그 저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상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저기에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인용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그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무슨 문제라면 저는 감사원이 아마 감사에 돌입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정말 무슨 조작이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다면 아마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논란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황수경 통계청장의 교체 배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굽니까? 저는 저 의원님 통계청장을 잘 모릅니다. 전임 통계청장을 그럼 장하성 통화한 적도 실장이네. 없고요. 장하성 실장님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모르는 분이 제가 이거 다 나중에 확인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이 왜 황수경이 이렇게 통계청장 이렇게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이제 좀 차관들 보통 임기가 한 14개월 안팎이었는데 특별히 특정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서 전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분식 통계예요. 실한 통계죠. 그 과정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시 없이 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장하성 씨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속였을 수도 있죠. 성치훈 부의장님, 일단 지금 전 정부의 아주 윗선까지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 이 대통령께서 그 정책 관련 담당자들과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저희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책 관련 회의를 하실 때 보면은 아무래도 보고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수치를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늘 그럴 때마다 문 대통령께서는 반대 측면에서 좀 비판적인 측면으로 항상 날카롭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하실 때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회의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 항상 그 보고하는 사람들이 좀 쩔쩔매도록 반대쪽에서 질문을 하시고 항상 캐묻는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우리 정책에 맞는 뭐 자료를 갖고 와라 이런 지시를 했던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 뭐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내용이 공개돼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 도중에 내용을 흘리고 그러면서 마치 이게 확정된 것처럼 흘림으로 인해서 바로 윗선까지 의심해야 된다, 윗선까지 수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연결하는 거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과 그리고 감사원 이 두 기관을 갖고 너무 이 과도한 전 정부에 대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때려서 모욕 주기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원이 일단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조만간 그 결론을 낼 겁니다. 저희가 그 결론을 좀 지켜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샅샅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임기 초반에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바닥을 찍고 꾸준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40%를 돌파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41.1%를 찍었습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리얼미터에서는 중도층과 그리고 20대 연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고치로 올랐고 그래서 이번 지지율 상승의 최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도층과 20대 연령층에서는 지지도가 최고로 올랐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고 그리고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급등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을 바탕으로 집권 2년 차를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장차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 전후로 개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서 중폭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높은데 변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포함 여부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포함이 된다면 이거는 대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포함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문책 이거는 수사 먼저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사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아마 뭐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법률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울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률적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법률적 책임 외에 정치적 책임은 없다.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책임의 범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거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내년 뭐 한 설 연휴 전후해서 중폭 개각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마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상민 장관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의 관측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인데 3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일단 국민의힘 당원 100%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라고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혼선되는 이런 양상들이 누구 한 명 탁 튀어나와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금 불려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봐야 개각의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장혜차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권영세 원희룡 여기까지 가야 될까요? 뭐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국무위원이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연말이나 연초에 사표 내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3월 12일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이틀 전 금요일인 3월 10일에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우세한데요. 보통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빠르게는 60일 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50일이나 45일 전에는 끝을 냅니다. 그러면 1월 중순이나 1월 말 전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출마를 염두에 두는 장관 국무위원이 1월 초에 사퇴한다고 해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월 중순 말까지는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가 않을 거예요. 뭐 청문회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차관을 직무대행 체제로 남겨두고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고심해 봐야 되고요. 만에 하나 이 국무위원이나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이 좀 힘을 얻게 되려면 전당대회 시기가 조금은 연기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상임정국이나 전국위에서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를 한 번은 연장해줘야 되는 것인데 일단 현 상황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임기 연장 안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당대회 시기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대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연말 안에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 전당대회 뽑는 투표 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도 연내에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지켜봐야
국무위원이 차출되면서 개각폭이 커질지 아니면 이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들이 조금 더 임기를 가져가게 될지가 그때쯤 연말쯤에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뭐 연말이기도 한데 하여튼 연초까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봤더니요. 공직감찰반을 부활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직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 출범 때 폐지했던 과거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집권 2년차의 공직기강 잡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에서는 부활이 아닌 조직 보강 검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총리실 반응을 봐도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조직 보강한다는 거는 기사대로 저런 임무를 띠는 공직 감찰을 하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총리실에도 비슷한 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 정부는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는 다른 의도로 뭐 이제 직접적으로 민정수석이 뭐 검찰을 통제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뭐 선한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하는 기능 중에 지금 얘기된 대로 공직기강에 대한 이런 감찰이랄지 어떤 워치하는 기능이 있었고 또 친인척 관련된 여러 가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비서관실이 있고. 근데 그런 자체의 기능들을 지금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권 초기입니다만은 지금도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조금 다 그런 기구와 조직이 있을 때는 다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없앤 다음에 지금 보강할 필요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자, 지난주인가요?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소영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1심에서 항소했습니다. 노 소장 측에서는 주식 가치 형성에 나의 내조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판단한 665억 원 재산 분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1조 원 이상을 요구한 상태에서 660억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1심에서도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을 거예요. 결국 이제 기업의 이 주식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하는 그 본인의 내조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를 이제 법원이 어떻게 받아줄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바뀌기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법원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이게 그 재산 분할에 관한 거는요. 어느 정도로 그 기준이 다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SK 주식에 다 알겠지만 법원 안에서만 주장됐던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었던 본인의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판사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빌라왕입니다. 1139채의 집을 보유하다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아는 채 숨을 거둔 빌라왕 신문 보겠습니다. 자, 마히바흐라는 아주 고급 승용차, 외제차인데 이걸 타던 빌라왕이었나 봅니다. 바지 집주인이었다. 빌라왕 추적기. 빌라왕은 누구인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었는데 빌라 갭 투자에 눈을 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바지로 그 명의로 리베이트, 빌라값 상승으로 부를 축적했던 인물입니다. 법인 2개 세워서 1139채나 사들였고 계약할 때는 50돈짜리 순금 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것도
이제 주변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수익, 유흥에 탕진한 후에 지금 급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신토방통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